네, 창세기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세대 통합 예배 세 번째 우리 노아 홍수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노아 방주에 대해서 살폈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에 대해 살폈고, 오늘은 노아 홍수의 역사적 근거라는 주제로 말씀도 보고 또 이런 강의도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노아 홍수의 역사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성경을 다룰 때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반드시 충족돼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비역사적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화와 같이 있지도 않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되는 겁니까? 비역사적인 종교죠.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역사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홍수 심판이 끼친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심판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어떤 현상도 어떤 자연재해도 노아 홍수 때 일어났던 홍수 사건과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생명체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생명체들이 많겠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시대가 더 많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생명체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생명체가 많겠습니까? 네, 노아 시대 때 생명체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현대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50년입니다. 최근 50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개체수가 몇 퍼센트나 줄었다고요? 70%나 줄었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최근 50년 동안 생물학자들, 동물학자들, 이렇게 식물학자들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과학자들이 조사했는데 50년 동안 지구상에 사는 동물 70%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어떤 개체가 멸종당할까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개체를 보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이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육지에 있는 생명체뿐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엄청 인기가 많다더라고요. 너무 많이 상어들을 잡아서
상어들도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다든 뭐 우리 지상에 사는 생명체든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런 동물들의 이런 포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자연 개체들에 있어서 뭐 특정 개체 사라진 생명체들도 너무 많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생명 개체보다 노아 시대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시대 때 살았던 그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노아의 방주에 실려 있는 생명 개체들 외에는 다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매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뭐 세계 곳곳에서는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뭐 최고의 세계적 이슈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산불입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답니다. 지금도 뭐 열 몇 군데가 불이 붙어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이 뭐 수개월 동안 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땅이 이 불바다가 되었냐면 뭐 수치로 본다면 1560만 헥타르, 뭐 지면으로 하면 15만 6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산지가 사라졌답니다. 그 크기는 우리나라가 10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땅 크기가. 그러니까 캐나다의 산불로 인해서 사라진 산지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1.5배나 되는 지형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산지가 사라졌다는 말은 무엇을 또 뜻할까요? 동물들이나 생태계가 살아갈 삶의 터전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뭐 슬로베니아라든지 이런 데는 뭐 한 달 내릴 비가 하루에 내려서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기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지진과 뭐 폭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난 겁니다. 뭐 최근에 아프간도 강진이 3번이나 그 땅에 있어서 뭐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000명씩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연재해가 올해만 해도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국소적인 자연재해와 노아 때 일어났던 노아 홍수는 비교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물리적으로 가장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노아 홍수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홍수 심판을 받아 전 지구적인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면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어떻게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만 일어났다면 그 지역의 증거가 남겠지만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전 지구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되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화석입니다. 화석 들어보셨습니까? 화석 언제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화석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 근거가 되냐면 화석은 진화론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증거물이 화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 화석을 근거해서 이 세상의 생명체들이 진화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뭐 이런 표를 뭐 예전에 공부하면서 보셨을 건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12기로 나눕니다. 시기를 12기로 나누어서 화석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12기마다 각 기마다 그때 그 시기를 대표하는 화석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 기와 대표 화석들을 이렇게 짝을 맞추어 그 시대에는 이러한 생물이 살았습니다라고 도표를 짜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은 뭐 다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주장하는 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균등하게 땅에 무엇이 쌓여야 합니까? 흙이 계속 쌓여야 합니다. 흙이.
그리고 그 흙이 쌓인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생명체의 화석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증거가 지층인데요. 화석과 지층은 함께 가는 것인데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땅 아래 갇혀 있는 화석이 뭘 보여주냐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시대마다 지층이 쌓여야 하고 그 가운데 그 시대에 살았던 생명체가 묻혀야 하는 자연적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 화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삼협충 이렇게 딱 하면 어느 시대라는 겁니까? 진화론자를 따지면 고생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생대. 그래서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있고 그 화석이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구 전체의 지층 가운데 그들이 얘기하는 12개의 지층이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화석이 진화론의 증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지층도 없고 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화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은 한번 따라 하시죠. 화석은 진화론의 근거가 아닙니다. 화석은 진화론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화석이 있습니다. 어떤 화석과 어떤 화석일까요? 체화석이라는 것과 어떤 화석입니까? 흔적 화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화석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의 몸을 그 생명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체화석이고 흔적 화석은 어떤 화석일까요? 그가 살았던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공룡 발자국 이런 겁니다. 공룡 발자국. 그러니까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면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공룡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석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뭐 조개라든지 이런 화석은 셀 수도 없거든요. 그런 딱딱한 종류의 화석이라면 종류라면 화석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화석을 보면 뭐까지도 보입니까? 지느러미까지도 새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물고기 화석뿐만이 아니라 무슨 화석도 있냐면 식물 화석도 있습니다. 식물 화석.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화석에는 그 생명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석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화석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경남에 하동 같은 데 가보면 그곳을 중심으로 12곳이 화석이 발견된 장소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그래서 화석은 전 세계적인 영역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암모나이트 이렇게 조개 화석을 파는데 20년 전에도 그 화석이 10,000원도 안 했답니다. 몇천 원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서 사면 몇천 원 한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화석은 왜 똑같이 몇천 원 할까요?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흔해서입니다. 그런 화석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몇천 원이면 화석을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화석이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나도 화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자기 마당에 어떻게 했냐면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뭐가 되도록요? 화석이 되도록. 그래 1년 정도를 기다리고 땅을 팠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서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네, 썩어서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화석을 이해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화석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죽어 만들어지는 것이 화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석은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집니까?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화석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화석은 죽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조개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조개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개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어떻게 됩니까? 벌립니다. 그래서 조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끓이든지 하면 나중에 조개가 어떻게 하죠? 입을 벌립니다. 바닷가에도 이렇게 걸어 다녀 보면 살아있는 조개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반쪽짜리는 다 뭐 한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개 화석들을 보면 조개들의 상태가 다 어떻게 있는지 압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 있을 때 화석이 된 겁니다. 살아 있을 때. 그랜드 캐년은 뭐 대표적인 화석의 이 박물관인데요. 길쭉하게 생긴 앵무조개라는 화석이 있는데, 앵무조개라는 화석이 있는데 이 앵무조개 화석은 뭐 한 1억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앵무조개 화석들이 다 같은 모양으로 누워 있대요. 같은 모양으로.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살아있는 조개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화석이 된 것이죠.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화석을 이해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좀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화석을 이해하는 세 가지 개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쓰나미는 뭔가 하면 지진 해일이라고 부르는데 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다 속에서. 칠레는 남미죠. 남미인데 칠레 남미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지진 해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태평양을 건너 일본까지 쓰나미가 덮쳤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연구해 보니까 몇 시간이 걸렸냐면 22시간이 걸렸답니다. 칠레라고 하는 남미 앞바다에서 일본까지 태평양을 지나서 쓰나미가 덮쳤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요? 22시간. 그래서 쓰나미의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700km가 넘더라는 겁니다. 쓰나미의 속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쓰나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간다 해도 어떻습니까? 차로 달릴 수 있는 키로가 몇 킬로 됩니까? 뭐 넉넉 잡아 한 200km를 달린다 해도 쓰나미의 속도는 몇 킬로라고요? 700km가 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9점대가 넘어가는 슈퍼 강진이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는 1000km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쓰나미는 속도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냐면 높이도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일본에서 일어났던 영상입니다. 성현 형제님 한번 눌러줄까요, 화면을? 네. 규모 9.0의 강진 직후 발생한 쓰나미. 엄청난 기세로 일본 해안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 쓰나미 높이가 적어도 23m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승영 기자입니다. 시커먼 물결이 순식간에 육지로 밀려들더니 방파제마저 삼켜버립니다. 규모 9.0의 강진이 만들어낸 해일은 거침없이 육지로 들이닥쳤고 동북부 일대 2100km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부른 이 쓰나미의 높이가 적어도 23m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항만공안기술연구소가 이와테현 오우나토에서의 쓰나미 기록과 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신문은 또 오우나토에 뚝이 없었더라면 지난 1896년 기록된 38.2m를 넘어 일본 역사상 최대였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야기현 오나가와항에 감시탑을 조사해 발표했던 최고 높이 20m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당초 일본 기상청은 지진 직후 최고 6m의 쓰나미를 경고했지만 10m에 이르는 쓰나미가 닥쳤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쓰나미의 위력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당시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영입니다.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을 하면 뭐 속도와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한 지역 정도 초토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첫 번째는 쓰나미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방금 영상으로 봤던 9.0의 강진으로 인해도 높이가 23m에 이르는 700km 뭐 이 정도 속도의 23m에 이르는 쓰나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화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토양 액화입니다. 토양 액화. 토양 액화라는 개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땅이 액체화 된다는 겁니다. 액체화.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홍수가 폭우가 쏟아져서 어떻게 되냐면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진흙입니다. 진흙. 한 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그것이 물이 범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있는 토양들이 어떻게 되면 그 물과 함께 휩쓸려서 그 지역을 덮치고 나면 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비와 물과 함께 떠밀려 내려온 뭐가 문제가 됩니까? 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흙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이게 물에 한번 잠겼다 빠지면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큰 물이 쓸고 온 흙이 다 뒤덮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과 관련돼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토양이 액체와 같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고베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지진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일본은 지진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나라니까 지진 박물관에 가서 보면 여기에는 지진을 연구하는 장소인데 여기 내용에 박물관 안에 있는 내용의 한 50% 반 정도 차지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지진 발생하면 발생하게 될 토양 액화, 땅의 액체화되는 내용이 이 박물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견고하다 하더라도 땅이 흔들면 굳어져 있던 이 결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고 그리고는 이 토양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이 결속력이 약해져서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물이 겸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있는 토양들이 물같이 다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가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살과 더불어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토양 이런 것이 함께 동반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화석을 이해하는데 세 번째는 셋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갑작스러운 매몰입니다. 화석은 생명이 살아있을 때 갑작스럽게 매몰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석에 대한 그림들 같은 거를 제가 잠시만요. 그 사진은 빠뜨렸는데 화석에 대한 검색을 좀 해보면 이런 화석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다른 작은 물고기를 먹는 상태에서 화석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딱 먹는 순간 뭐가 휙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위에 뭐가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물고기 물속에서 빠릅니까? 느립니까?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삼키려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물고기를 무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를 어떻게 하냐면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쓰나미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화석을 이해할 때 화석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떠냐면 강력한 쓰나미를 통해 그 물 아래에 흐르고 있는 뭡니까? 토양입니다. 그 토양이 무엇을 삼키는 겁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삼켜버려. 그것이 그들 위에 덮여 그 공간 속에 그냥 땅이 아니라 자갈이나 이렇게 진흙이나 이런 곳에 그냥 매몰되면서 화석이 화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이런 쓰나미에 대한 개념은 어떨까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지구상의 화석 중에 이제 제일 큰
뭐 남아 있는 이 뼈 화석인데요. 사람이 누웠는데도 어떻습니까? 뭐 작은 한 뼈 마디 하나가 사람 키만 한 겁니다. 이 화석을 발견하고는 과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이건 공룡 화석인데 길이가 최소 40m, 높이가 20m짜리 공룡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길이가 40m, 높이가 20m짜리의 공룡이 화석이 되기 위해 그거를 매몰시키려 한다면 얼마만한 쓰나미가 발생해야 그렇게 집채만한 동물이 화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살펴보냐면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때는 하늘에서만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도요?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순히 뭐 땅을 흔드는 9점대, 뭐 7점대 이런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지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면 사람들이 산 꼭대기까지 도망 올라가서 마지막 산 꼭대기에서 물이 잠길 때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살려주세요 하며 이렇게 노아 홍수에 잠기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은 다 어떤 그림입니까?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렇게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40일 동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땅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진 해일이 일어납니다. 쓰나미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완전히 다 뒤엎은 겁니다. 뒤엎은 겁니다. 지구 이 노아 홍수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지명이 하나가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뭐 이렇게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도 있고 뭐 이런 캐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전 세계 대표하는 가장 큰 캐년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랜드 캐년은 뭐 여러 가지 붙어 있는 칭호가 있는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랜드 캐년은 어떤 곳이냐면 퇴적으로 만들어진 땅입니다. 퇴적은 무엇인가 하면 물에 쓸려 흙이 쓸려와서 그곳에 쌓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랜드 캐년은 크기가 얼마나냐면 제주도의 3배가 넘습니다. 제주도의 3배가 넘는 땅에 뭐가 되냐면 엄청난 흙이 엄청난 토양이 그곳에 몰려서 쌓여버렸는데 그 쌓여있는 토양의 크기가 지면이 어떻다고요? 제주도의 3배가 넘습니다. 3배가 넘습니다. 강에 있는데 400k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만큼 깁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무슨 별명이 붙어 있습니까? 화석 박물관입니다. 그래 그랜드 캐년은 그냥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엄청난 물살, 거대한 물살이 휩쓸고 다니다가 그 흙이 어디에 쌓인 겁니까?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곳에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꽉 쌓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냥 곱게 지층으로 쌓여진 곳이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은 무엇의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노아 홍수의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노아 때에 어떤 일이 나는지, 쓰나미의 크기가 얼마나 했는지, 지상에서 액체가 이 토양이 액체화돼서 이 큰 물살이 얼마나 많은 흙과 이 토양을 쓸고 다녔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매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물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지상에 아무리 나라마다 시끄럽게 뜨는 땅의 국토가 3분의 2가 잠기는 그런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의 토양을 휩쓸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과 지층은 진화론의 증거가 아니라 무엇의 증거라는 겁니까? 노아 홍수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만들게 하신 뭐가요? 방주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이 일고 강진 9.0만 되더라도 쓰나미의 높이가 24m나 되는데 그와 비교되지 아니할 만한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쓰나미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파도는 뭐 계산할 수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안전성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조용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뭐 춤을 추듯이 방주가 놀아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는 깨어지지 않고 그 강력한 물살에도 남아 그곳에 있는 생명체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방주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우리는 적용점을 찾는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속화에 주의합시다. 노아 시대는 세상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신앙을 지켰죠. 성도에게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세상의 악함은 핑계거리가 아니라 증명거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세상의 악함이지 세상이 악한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끝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조용히 끝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의인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인가가 반드시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같이 방주에 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고 악인으로 분류가 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악함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른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푸르른 성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의 이 악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 심판을 크게 하시는지 노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의인이라 여김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우리 권속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정들,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